한국 국방력 우리가 알아야 할 완전 심층 분석. 우리나라 국방력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군용기 우리 영공 접근, 한미연합훈련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군 복무를 직접 경험하신 40에서 80대 분들이라면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군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국방력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북한과 비교하면 어떤지, 주변국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방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세계 5위라는 순위가 허풍이 아니에요.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1970년대 우리가 북한보다 열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더 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분명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핵무기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핵무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재래식 전력과 첨단 기술의 싸움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방력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군사용어나 어려운 숫자들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세계 5위, 이게 정말일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평가 기준. 세계 5위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저도 처음엔 설마 우리가 그렇게 강해? 했는데 알고 보니 근거가 있더라고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글로벌 파이파워라는 곳에서 매년 전 세계 나라들의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꾸준히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단순히 전투기 몇 대, 탱크 몇 대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아닙니다. 55개 항목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병력 규모와 예비군 수, 육해공군의 장비 현황, 국방 예산과 경제력, 지리적 조건과 자원, 군수산업 능력, 동맹국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0.0000점이 완벽한 점수고 점수가 낮을수록 강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0.1656점으로 5위를 기록했어요.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 그럼 우리보다 강한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순서대로 보면 1위 미국형 0.0699, 2위 러시아형 0.0702, 3위 중국형 0.0706, 4위 인도형 0.10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예상할 수 있지만 인도가 4위인 게 좀 의외죠?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이니까 병력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게다가 핵무기도 있고 최근에 국방비도 많이 늘렸습니다. 우리 군사력의 실제 모습. 그럼 우리나라 군사력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병력 현황부터 보면 현역 군인 약 45만 명, 예비군 약 310만 명.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45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적은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첨단 장비로 무장한 소수정예를 추구하거든요.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병력 수가 많지만 그만큼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는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2025년 국방 예산 61조 5,878억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77조 원인데 그중 61조 원을 국방에 쓴다는 뜻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9.1%나 됩니다. GDP 대비로는 2.32%인데 이는 NATO 기준 2%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적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투사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집중하면 되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해졌을까? 사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약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전된 걸까요? 첫 번째, 경제 발전.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군사력이라는 게 결국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북한의 50배가 넘으니까 같은 비율로 국방비를 써도 압도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술 발전.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방위 산업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들여와서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독자 개발 능력을 키워나갔어요. 지금은 KF-21 같은 전투기도 우리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미동맹.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첨단 무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고 합동훈련을 통해 전술도 발전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장 북한과 비교해보니 어떨까? 북한 군사력의 실체. 북한이 핵무기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복잡한 문제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34위입니다. 5위인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력 규모. 북한 현역 약 128만 명. 북한 예비군 약 600만 명. 숫자만 보면 북한이 더 많죠? 그런데 문제는 질입니다. 북한군은 대부분이 19만 7080년대 구식 장비를 쓰고 있어요. 게다가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고 연료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공군기의 70% 이상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기들입니다. 우리 공군의 F-35나 KF-16 같은 현대적 전투기와는 비교가 안 되죠. 핵무기 문제. 물론 북한의 핵무기는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라는 게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무기예요. 사용하는 순간 북한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협박용으로는 유용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래식 전력은 더욱 뒤떨어지게 되었어요. 제한된 예산을 핵무기 개발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분야들. 첫 번째, 정보감시 정찰 능력. 현대전에서는 먼저 발견하고 먼저 타격하는 쪽이 이깁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위성과 첨단 레이더, 무인기들로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반면 북한은 우리 군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정밀 타격 능력. 우리 군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로 북한 전역의 주요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몇 미터 수준이에요. 북한도 미사일은 많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서 대충 이 지역 정도만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상 공중 전력.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공군의 F-35 같은 장비들은 북한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북한 해군은 잠수함은 많지만 대부분 소형이고 공군은 연료 부족으로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지속전투 능력. 전쟁이라는 게 초반에 끝나지 않으면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뒷받침되니까 계속 무기를 만들고 연료를 공급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완전히 이기는 거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도 나름 위험한 능력들이 있어요. 비대칭 전력. 북한은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사이버 공격, 특수부대 침투, 화학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어도 완전히 막기 어려워요. 지리적 조건. 서울이 휴전선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것도 북한에게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장사정포로도 서울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절망적 상황의 위험성. 북한 지도층 입장에서는 체제가 무너지면 자신들도 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 뭘 할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3장,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균형. 중국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 요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국방비가 2024년 기준으로 약 308조 원이에요. 우리보다 5배나 많습니다. 게다가 매년 7% 이상씩 늘리고 있어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중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넓은 땅을 모두 방어해야 하고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와 분쟁을 안고 있어요. 게다가 대만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전력을 우리에게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해군의 위협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중국 해군입니다. 항공모함도 3척이나 가지고 있고 최신 구축함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서해나 남해에서 중국 군함들이 자주 출몰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 이에 대응해서 우리도 해군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KDDX, 차세대 잠수함 KSS-III 등을 개발하고 있어요. 중국 전체와 맞서기는 어렵지만 우리 해역에서만큼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 관계.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평화헌법 때문에 그동안 조용히 있었지만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어요.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늘리기로 결정. 장거리 미사일 개발 도입 추진. 우주 사이버 전력 강화. 일본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우리와 적대적 관계는 아니지만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한일 군사협력의 딜레마. 북한 중국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과는 역사 문제 때문에 국민 감정이 좋지 않죠.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이 약 28,500명 주둔하고 있고 유사시 미군의 전력 증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2025년 8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미군의 더 유연한 운용 방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우리에게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사력을 키울 명분이 생겼거든요. 동맹의 미래 방향. 예전에는 미군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싸운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군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장 첨단 무기의 현실과 미래. KF-21 보람에 우리 기술의 집약체.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중 하나가 KF-21 보람의 개발입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정도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KF-21의 성능. 최고 속도 마하 1.8음속에 1.8배. 레이더 탐지거리 200km 이상.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탑재 가능. 스텔스 기능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수준. F-35 같은 최신 전투기에는 못 미치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기존 전투기들과는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개발 과정의 우여곡절. 사실 KF-21 개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였는데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서 우리가 혼자서 거의 다 개발해야 했거든요. 그 바람에 비용도 더 들고 일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는 의미가 더 크니까요. 양산 계획. 2025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1조 1,49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027년까지 40기 정도를 만들어서 공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L-SAM.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게 L-SAM L-Range Surface-to-Ear 미설입니다. 이름 그대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요. L-SAM의 특징. 요격고도 5060km 성층권. 사거리 150km 이상.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 실정에 맞게 독자 개발한 겁니다. 202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서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KAMD 체계의 핵심 L-SA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무기입니다. 여기에는 조기경보 레이더, 지휘통제시설, 요격 미사일이 모두 연동되어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몇 초 만에 탐지해서 자동으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시스템입니다. 현무 미사일 패밀리. 북한에 대한 타격 능력의 핵심은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 -1부터 현무 -5까지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있어요. 현무 -2 사거리 300km, 북한 전 지역 타격 가능 현무 -3 순항미사일, 사거리 1500km 현무 -4. 벙커버스터, 지하 깊숙한 목표 파괴 가능 현무 -5 최신형, 성능은 기밀. 이 미사일들의 정확도는 CP-원형 오차 확률 12m 이내에는 거의 확실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무기들. 앞으로 도입될 무기들도 기대가 됩니다. 레이저 무기 2025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에 들어갑니다. 드론이나 소형 미사일을 레이저로 격추하는 무기인데 한 발당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서 경제적이에요. AI 무인 전투 체계 인공지능으로 조종하는 무인기나 로봇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한 곳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극초음속 무기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도 연구 중입니다. 이 정도 속도로 오면 요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오장 국방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나? 61조 원의 의미. 2025년 국방 예산 61조 5,878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텐데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교육부 예산 85조 국방부가 2위. 보건복지부 예산 78조 근소한 차이. 서울시 전체 예산 44조 국방부가 더 많음. 즉, 정부 부처 중에서 국방부 예산이 세 번째로 큰 겁니다. 그만큼 국가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돈은 어디에 쓰이나? 61조 원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력운영비 43조 5,166억 원, 70.7%. 인건비 장병들 월급, 각종 수당. 시설 운영비 부대 운영, 전기료, 식비 등. 훈련비 각종 훈련과 연습에 드는 비용. 장비 유지비 무기 수리, 연료비 등. 방위력 개선비 18조 712억 원, 29.3%. 무기 구입, 새로운 무기 시스템 도입. 연구개발, 신무기 개발. 시설 건설, 새로운 부대 건설, 기존 시설 현대화. 전력 운영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병사 월급을 많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병사 월급 인상의 의미. 2025년에 병장 월급이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병 내일 준비 지원금 55만 원을 합치면 205만 원이에요. 이는 최저임금의 약 120% 수준입니다. 이게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월급이 오르면 더 좋은 인재들이 군에 지원하고 복무 의욕도 높아져요. 결국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괜찮은 경험을 쌓는 곳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비군 지원 강화.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예비군 지원 확대입니다. 새로 생긴 지원. 동원미 지정 14년차 예비군 훈련 참가비 4만 원. 56년차 예비군 작계 훈련 교통비 6천 원. 예비군도 우리 국방력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훈련비라도 지급해서 참여율을 높이려는 거죠. 국방비 증가 추세.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59조 4,244억 원. 2025년 61조 5,878억 원 3.6% 증가. 2026년 66조 3천억 원 예정. 2028년 70조 원 돌파 전망. 2년 연속 정부 예산 증가율 3.2%를 웃돌고 있어요. 이는 국가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늘리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변국들도 다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년 7% 이상 증가. 일본 GDP 2%까지 늘리기로 결정.
북한 전체 예산의 15.9%를 국방에 투입.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6장 한미동맹 변화하는 관계. 28,500명의 주한미군. 현재 한국에는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육군 2만 명, 공군 8,000명 정도인데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적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28,500명의 의미는 단순히 병력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한국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공격하면 자동으로 미국과 전쟁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력. 제2보병사단 경기도 평택주둔. 제7공군 오산 군산기지. 각종 지원부대들. 특히 오산 공군기지에는 F-16, A-10 같은 강력한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유사시 24시간 내에 일본이나 괌에서 추가 전력도 올 수 있고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변화. 2025년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논의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연간 약 1조 2천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더 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군 주둔 비용을 내야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만한 전력을 갖추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거든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이 더 강해져야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을 만들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국방비 증가율이 정부 예산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어요. 동맹의 진화 보호받는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예전에는 미군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싸우는 동반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작전의 변화. 과거 미군이 주도, 한국군이 지원. 현재 한미가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 미래 한국군이 주도,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 이는 우리 군의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술 협력 확대. 단순히 미국 무기를 사오는 것에서 함께 개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KF-21의 미국 기술 일부 적용. 미래 무기체계 공동 개발 논의. 사이버, 우주 분야 협력 강화. 7장 우리가 알아야 할 실제 위협들. 사이버 전쟁의 현실. 요즘 전쟁은 총알이 날아가기 전에 사이버 공격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은 이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들. 2013년 KBS, MBC, YTN 등 방송사 해킹.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2016년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해킹. 2017년 WANNACRY 랜섬웨어 유포. 이런 공격들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전력망, 통신망, 금융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대응 능력. 다행히 우리도 사이버 방어 능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사이버 작전 사령부 창설. 민관 합동 사이버 방어 체계 구축. 주요 인프라 보안 강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민간 영역의 보안은 아직 취약합니다. 우주전장의 등장. 이제 전쟁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 우주에서도 벌어집니다. 위성이 파괴되면 GPS, 통신, 정찰 등 모든 것이 마비되거든요. 우주전력의 중요성. 정찰위성 적군의 움직임 파악. 통신위성 군대 간 연락. 항법위성 정확한 미사일 유도. 조기경보위성 미사일 발사 탐지.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군 전용 위성들을 본격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무인기 드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이 확실히 입증되었죠. 몇십만 원짜리 드론으로 수십억 원짜리 탱크를 파괴하는 걸 봤잖아요. 북한의 드론 위협. 북한도 드론 개발에 상당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북한 드론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의 대응.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 개발. 군용 드론 대량 도입.
드론 탐지 레이더 설치. 팔짱 예비군과 민방위 시니어의 역할. 변화하는 예비군 제도. 시니어 여러분 중에 예비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 예비군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요 변화점들. 훈련 내용의 실전화. 디지털 장비 도입. 훈련비 지급 시작. 여성 예비군 창설 검토. 특히 훈련비 지급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시기였는데 이제 국가가 고마워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비군의 역할 확대 단순히 후방 지역 경계만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시설 방호, 재해 복구 지원, 사이버 방어 지원, 민간인 대피 지원, 이런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의 중요성. 요즘 들어 민방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 함께 저항하잖아요. 민방위 훈련의 변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 대피소 운영 실습. 응급처치 교육 강화. 화학생물학 공격 대비 훈련. 시니어 세대의 경험 활용 4080대 여러분은 실제 군 경험도 있고 사회 경험도 풍부하시니까 민방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 지도. 지역 조직 운영. 위기 상황 판단. 응급 상황 대처. 가정에서의 대비.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몇 가지 기본적인 준비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상용품 준비. 식수 1인당 하루 3리터, 최소 3일분. 식료품 통조림, 라면, 건빵 등. 의약품 상비약, 붕대, 소독약. 라디오 배터리나 수동식. 손전등과 배터리. 비상시 행동 요령. 가족 연락처 미리 정해두기. 대피 장소와 경로 파악. 중요 서류 사본 보관. 현금 어느 정도 준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인구 감소의 국방적 의미.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국방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병력 확보의 어려움 지금도 매년 입대하는 청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32만 명, 2025년 25만 명, 2030년 20만 명 예상. 이대로 가면 현재 45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해결 방안들. 복무기간 연장 검토. 여성 징병제 논의. 모병제 도입 검토. 무인화 자동화 가속. 어떤 방향을 택하든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산 수출의 명암. 최근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7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요. 수출 호조의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기 수요 급증. 한국 무기의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미국, 러시아 무기에 대한 대안 수요. 주요 수출 품목들. K9 자주포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KF-21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관심. K2 전차 폴란드, 루마니아. 천국 미사일 사우디아라비아, UAE. 우려되는 부분들.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몇 가지 문제도 있어요. 우리 군 장비 도입 지연 가능성. 기술 유출 위험. 분쟁 지역 수출의 윤리적 문제. 특히 우리가 만든 무기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괴리. 요즘 젊은 세대들의 안보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니어 세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젊은 세대의 특징. 북한보다 중국을 더 큰 위협으로 인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 국방비 증액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개인의 삶의 질을 더 중시. 이런 차이가 앞으로 국방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세대 간 대화의 필요성.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위험을, 젊은 세대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본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각각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10장 미래의 한국 국방. 2030년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5년 후 우리나라 국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일반화, AI가 지휘 통제 시스템 전반에 도입, 무인기가 주력 전력으로 등장, 사이버 우주 전력이 독립된 군종으로 발전, 로봇 병사들이 위험한 임무 대신 수행, 전력 구조의 변화. 현재 45만 명의 병력이 3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한 명 한 명이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지게 되겠죠. 방위산업의 도약 KF-21의 성공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 미래형 함정, 우주무기 등 더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통일 한국의 군사력.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 한국의 군사력은 어떨까요? 통일의 군사적 의미. 북한 지역까지 포함한 더 넓은 방어선. 북한군 병력과 장비의 통합 문제. 중국,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는 상황.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 새로운 안보 환경. 통일이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안보 상황이 됩니다. 북한 위협은 사라지지만 대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국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보 이해와 전파.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국방 관련 정보는 더욱 그렇고요.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를 구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차세대와의 소통. 젊은 세대와 안보의식의 차이를 좁히는 역할을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이래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시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군민방위 활동 참여.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나이가 지나셨다고 해도 간접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역 민방위 교육이나 안전활동에 참여하시거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국방정책에 관심 갖기. 투표할 때 후보자들의 국방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국방은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분야거든요.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 대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대비를 해두시고 지역사회에서도 이웃들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결론. 강한 국방, 평화로운 미래.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세계 5위라는 순위가 허상이 아니에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 무기, 잘 훈련된 장병들, 견고한 한미동맹까지. 북한이나 주변국들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국들도 계속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 새로운 위협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이버 공격, 우주전쟁, 드론 위협 등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국민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특히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안보의 큰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한 국방력을 갖추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강해지면 북한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고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국방력을 키우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세요. 동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는 한 우리나라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